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금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에도 뉴욕 증시는 좋았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래도 기술주들이 다음 주에는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이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주요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나스닥지수 한번 살펴보시면 다우지수는 0.07%의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4,823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S&P 500지수도 0.2%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4,367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6% 그래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4,684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지수도 그래도 세 지수가 모두 상승한 영향을 받고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조금씩 나타나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연일 4자릿수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의 수치를 살펴보시면 1,63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는 만큼 조금만 더 외출은 자제하시고요. 사적 모임도 최대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수는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의 양상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보다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3,260선까지 올라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좋습니다. 0.67%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057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이어서 보시면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432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495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312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870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423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수급 주체가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요.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그 물량을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001억 원을 덜어내고요. 개인 투자자는 32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는 1,364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물을 수리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46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211억 원을 팔아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487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지금 상승세가 그래도 조금은 더 우세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등락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79,800원의 거래가 되는 반면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0.84%의 약세를 보이면서 118,5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는 어제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도 잘 가고 있는데요. 3%대 가까이 올라주면서 45만 3천 원을 지금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위치한 카카오의 경우에도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호실적을 기록을 해주면서 지금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 증권에서는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인 60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어제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이제 현대차도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함께 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차반도체 수급난에도 지금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만했지만 지금 주가는 두 종목이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31%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아의 경우에도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차반도체 수급이 지금 완전하게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는 점이 우려감으로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케미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분기 실적을 어제 발표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해줬고요. 2개 분기 연속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잘 가고 있습니다. 3%대 내외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5만 9,500원, 9,0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현대건설기계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건설 장비의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 잘 갑니다. 지금 3% 넘게 올라주면서 55,300원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어떤 양상 펼치는지 한번 보니까요. 지금은 상승세가 조금은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지금 나란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좋지 못한 리포트가 하나 나와 있기는 합니다.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2분기의 실적이 예상치를 조금 하회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하향으로 조정했는데요. 제시된 목표 주가는 14만 원입니다. 이전에 제시했던 17만 원보다 3만 원 아래의 가격을 제시한 모습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휴마시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브라질에 이 진단키트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공급하는 규모는 약 270억 원 규모인데요. 주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해 줍니다. 그래도 상승률로 봤을 때는 급등세인데요. 8%대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2만 3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스24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수요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굉장한 흥행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한 예스24의 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고요.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2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17,15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MCNC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MCNC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어제 잘 갔는데 오늘은 잘 가다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1% 조금 아래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3,77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목받았던 첫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CJ제일제당의 인수 소식에 지금 급등세 연출했다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대폭 출회가 되면서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장대 음봉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10%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57,700원, 600원 정도를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 의복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2.43%의 상승률 기록 중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철강 및 금속 업종도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2% 가까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과 증권 업종도 1%대 오름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이어서 살펴보시면 통신업에서는 1%가 넘는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보험과 운수장비 업종도 어제보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운수창구 업종도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3.76%의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통신장비와 종이 목재 업종도 2%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와 의료 정밀 기기도 1% 넘게 올라줍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보다 내림세를 나타내는 업종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코스닥 지수가 잘 가는 만큼 하락하는 업종보다는 상승하는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기기 업종은 힘을 그래도 내지 못하는데요. 1% 넘게 빠지고 있고 오락문화와 컴퓨터 서비스는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KMW와 CIS, 네이처셀은 장바구니에 담아내고 있지만 자이언트 스텝과 LNF, LX 세미콘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이번 주말에 뭐 휴식을 취하면서 네, 그렇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볼일을 볼 일이 있어가지고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3일 동안 좀 쉬려고 합니다. 네. 부럽네요, 네네. 전문가님. 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저희가 채우기 위해서 어떤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대충 들었어요. 대충 들으셨어요? 네. 누구죠? 네. 아나운서님이 또 오신다고. 네, 이화영 네. 아나운서님과 함께 이제 송범선 전문가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화영 아나운서님이 이제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합니다.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네요. 네, 저도 네. 이제 비밀리에 붙이셔가지고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떤 네. 건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저와 함께 그 궁금증 한번 해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은 계시지 않겠지만 그 자리를 이화영 아나운서가 채워줄 예정이니까요. 한번 저희와 조금 더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저희 오늘 주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종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먹을 게 좀 떠올라요. 초콜릿이 떠오르거든요. 네.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 얘기 좀 해볼게요. 좀 두 종목의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전문가님. 그렇죠. 이 완전히 좀 반대로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네. 진짜 먹을 거 얘기하셔서 그런데 네, 달콤 쌉싸름 이런 느낌처럼 카카오가 다른 느낌이에요. 네. 원래 그 초콜릿 원료죠. 초콜릿 원료로 맞아요. 제가 알고 예. 있거든요. 확실히 그렇네요. 이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콜릿 그럼 대부분 다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초콜릿의 원료인 만큼 굉장히 또 사람들의 매력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시선을 많이 받고 있고 사람들의 이 좋아하는 거의 뭐 1순위, 2순위를 항상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상하게 카카오가 약세를 보이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강세를 보이고 오늘의 경우에는 네.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카카오가 이제 많이 떨어졌고 카카오 게임즈가 막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또 카카오가 오르고 카카오 게임즈가 또 약간 떨어집니다. 맞아요. 항상 이제 반대가 돼요. 오. 이 반대가 되는 게 이게 왜 그러면요, 수급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카카오 초콜릿의 원료인 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큼 네. 확 쏠렸다가 또 이쪽으로 확 쏠렸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기 전에는 카카오가 한 종목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종목만 있으니까 카카오 게임즈 만약에 그때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장을 안 해서 지금까지도 상장 안 했을 경우 이번에 오딘이 막 흥행을 했잖아요. 모바일 게임 오딘이. 자, 근데 흥행했으면 사람들은 무조건 카카오 주식을 막 샀겠죠. 그럼 많이 사가지고 수요가 많이 몰려서 이게 주가가 더 올라갔을 텐데, 오딘이 흥행했으면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나는 카카오 주식을 사지 않고 카카오 게임즈 주식을 사야겠다. 그러면은 이걸 안 사고 이걸 사니까 이쪽으로 돈이 쏠리니까 이쪽 올라가고 이쪽은 떨어지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그런 이게 사람들이 이쪽으로 네.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왜냐하면 분산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분할하는 게 사람들의 호감도 그리고 매기가 사람들의 이 쏠림 현상이 약간씩 바뀔 수 있다. 두 종목으로 각각 수급이 나눠진다는 그런 측면을 보일 수 있겠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 안정성 측면에서는, 기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분할을 해서 따로 상장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장기적인 비전, 성장을 봤을 때. 단기적인 수급상에서 봤을 때는 게임이 흥행하면은 왜 내가 카카오를 투자해? 카카오 게임즈에 투자해야지. 이런 측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팔아서라도 카카오 게임즈를 사게 되는, 또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쪽으로 확 갔다가 한쪽으로 확 갔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양상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카카오보다 더 잘 가는 이유에는 앞서서 말씀해주신 이 오딘의 흥행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오딘 얼마나 인기 있는 건가요? 오딘이 굉장했죠, 최근에. 그래서 뭐 구글과 애플 양대 시장에서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 스토어, 네. 그쪽에서 양대에서 둘 다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뭐 리니지도 최근에 제쳤고요. 자, 그리고 뭐 아무튼 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뭔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카카오 게임즈도 올해 오딘에 힘입어서 매출이 연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 모바일 게임 하나로 또 이렇게 1조 원 아유, 올라간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네. 야, 엄청납니다. 또 연결 기준 매출 뭐 굉장히 4,955억 이렇게 나타나고 지난해. 근데 지난해 4,955억이었는데 올해는 뭐 1조 원이 돌파한다고 하니까 거의 뭐 매출이 뭐 이 2배 가량 오딘 하나로 뭐 승부를 보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매출 상승세,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뭐 순이익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괜찮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 오딘뿐만 아니라 하반기 라인업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신규 게임들이 2022년까지 실적 상승에 향상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살펴보면 오딘의 개발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직접 이걸 만든 게 아니라 거의 외주를 많이 주죠. 외주를. 그러니까 넷마블 같은 경우도 그래요. 넷마블도 사실 퍼블리셔로서 중계를 해주고 이런 걸 많이 해주지 직접 뭐 잘 안 만들더라고요. 넷마블의 그 제2의 나라 게임도 다른 회사한테 이 외주를 줘가지고 거기서 만들고 그 판권을 이제 넷마블 가져가 이런 건데 이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라이온 하트한테 외주를 맡겼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잘 만들었어요. 오딘을 만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라이온 하트랑 그냥 단순한 외주가 아니라 하청업체, 그냥 단순한 하청이 아니라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하청업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라이온 하트 지분이 21.6%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바로 카카오 게임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청업체라고 해서 그냥 한 번 쓰고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책임으로 널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약간 이런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의 하청업체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외주 업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입장에서도 그렇죠. 만약 이번에 오딘을 만들었는데 흥행했어요.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지분이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이 만약 21% 이렇게 없으면 아예 없으면은 딴 마음 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단 카카오 게임즈랑 이번에 계약을 했잖아요. 네. 얘네랑 하다가 카카오 게임즈 얘네보다 우리가 실력이 훨씬 좋은데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게임 만들 때는 카카오 게임즈랑 계약을 끊어버리고 야 넷마블이랑 계약하자 뭐 NC소프트랑 계약하자 해가지고 넷마블 그쪽에다가 올리면 되지. 아니면 뭐 한 게임 뭐 NHN 있잖아요. NHN 종목도 있잖아요. 그 한 네. 게임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한 게임 그쪽이랑 계약하자. 그래가지고 그쪽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계약은 얘네랑 했지만 하청이지만 우리가 더 잘 나가. 그러면 다른 외부 업체들, 더 큰 회사들 뭐 이런 데를 하면 되는데 또 지금 이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족쇄가 달려있는 약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카카오 게임즈의 권력이 강력하다. 라이온 하트에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계속해서 실적 상승은 좀 이어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카카오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IPO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또 카카오페이가 지금 IPO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카카오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카오 게임이 흥행할 때는 카카오 본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 카카오를 팔아서라도 카카오 게임즈를 사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또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면요. 나는 카카오의 금융적인 뭐 핀테크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카카오 본 주식을 사지 않고 지주회사를 사지 않고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은 카카오뱅크에 투자를 한단 말이죠. 게임즈, 뭐 카카오 모빌리티, 뭐 카카오 택시라던가 이런 걸 관심이 있으면요. 카카오 모빌리티 앞으로 나중에 상장하면 이쪽에 자동차, 이쪽에 투자하고 자율주행차든지 아까처럼 은행이면은 금융, 보험, 증권이면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에 투자하고 또 게임이면 카카오페이 게임즈에 투자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분산돼 버려 수급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올라가는 상승세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이게 수요가 많아야죠.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매도 물량보다는 매수 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매수 물량이 만약 100만 명이다. 카카오를 사랑하는 팬들이 100만 명이라 쳤을 때 100만 명이 예전에 카카오 주식 한 개였을 때는 100만 명이 다 이걸 샀기 때문에 이게 카카오 본 주식이 확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흩어지겠죠. 분산돼가지고 이제 뭐 카카오뱅크를 좋아하는 사람 20만 명, 카카오페이를 좋아하는 사람 10만 명, 뭐 카카오 게임즈를 좋아하는 사람 20만 명 이런 식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택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20만 명. 그리고 나는 이걸 다 몽땅 다 투자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은 그냥 카카오를 투자하겠죠. 지주회사니까. 이렇게 흩어지면요. 100만 명이 들어올 거를 20만 명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량이 줄어든다. 그럼 매도량보다 매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잘 안 올라갔을 때 이런 논리가 됩니다. 이게 실제로도 맞고요. 수급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좋게는 안 봐요.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분산돼서 흩어진다. 우리가 야 나는 너랑 더 이상 안 살 거야. 난 쟤를 살래.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주사 체제가 상당히 이거는 모든 기업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괜히 LG가 뭐 LG전자, 뭐 LG하우시스 뭐 이런 식으로 분산한 게 아니잖아요. LG화학이 분산한 게 또 LG 모회사가 있는데 여기 밑에 LG화학 있잖아요. 근데 LG화학도 또 모회사가 돼가지고 또 하나 밑에 상장하고 이러잖아요. LG 에너지솔루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처럼 엔솔 뭐 이런 거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삼성도 뭐 삼성그룹에서 뭐 삼성전자, 삼성 SDI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분을 세 개 회사가 얘가 얘 걸 갖고 있고 또 얘가 얘 걸 갖고 있고 얘가 얘 걸 갖고 이런 식의 순환 출자 구조 지분 경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뭔가 패단이 많고 해가지고 자꾸 지주사 체제로 변환하는 구조죠. 회사들이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체제를 갖출 때는 지주사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회사의 구조상 발전성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카카오가 지금 지주사가 됐어요. 이미 지주사 되고 지금 자회사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지금 얘네 다 100개 다 상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 상장한다 쳐도 엄청난 그 카카오 지주회사로 거듭나는데 이게 저는 아까 카카오 게임즈가 게임 잘 만들어도 연결 기준에 매출이 카카오에 잡히고 뭐 카카오 뱅크에서 잘해도 연결 기준은 카카오 잡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10년, 20년 들고 갈 수 있는 중장기 투자자라면 상당한 이거는 호재로 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의 난임 현상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장기 투자자라면은 차라리 지금 쌀 때 요럴 때 약간 더 조정받고 가격대가 더 조정받을 때 중장기로 막 10년, 20년 가져가는 측면에서 봤을 땐 좋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좀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가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IPO 이슈를 함께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하나인데요.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적용이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호재성 이슈가 나와도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전문가님.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뉴스만 믿고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보 싸움이다. 뭐 주식은 정보 싸움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산속에 어떤 사는 분이 네. 제시 리버모어가 찾아갔는데 산속에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진짜 1920년대 그때 뭐 TV도 없고 그럴 시절이죠. TV는 있어도 잘 안 보는 산속에 있는 분이 굉장히 주식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이분은. 그래서 한번 그때도 편지로 하다 보니까 편지로 해서 매수 매도 지금 인터넷 이런 게 없으니까 네. 매수 매도 해서 막 일주일, 2주일 걸리는 주문 체결되는 게 일주일 뒤에 그래도 잘해요. 수익이 그렇게 안 해도 잘하신다고? 네. 제시 리버모어보다 더 높았어요, 수익이. 오. 그 전설적인 트레이더 제시 리버모어보다 더 높아서 이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결국 정보가 필요 없구나. 이거를 제시 리버모어가 깨달았거든요. 그냥 결국은 이게 뉴스가 나와서 호재가 나온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악재가 나온다고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심리 싸움이다. 그 안에서의 호재가 나오는 걸 역이용해서 세력들은 호재가 나오면 역이용해서 매도 물량을 터트려가지고 아니면 공매도를 확 터트려가지고 사람들 일반 개미들은 호재가 나오니까 막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력이다 큰 손. 내가 막 진짜 1000억 있어요. 1000억 있으면 1000억 매도 물량 터트리면은 다 뭐 한 100만 원, 1000만 원씩 사는 사람들 다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다 잡아먹고 걔네가 이제 하나의 1000억 가진 사람의 하나의 먹잇감이 되는. 네. 약간 요런 제로섬 게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호재가 나온다고 무조건 저는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심리적 영향이 있는지 이거를 역이용하는 큰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진짜 그래요. 진짜 뭐 몇천억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매도 물량 내놓으면요. 네. 뭐 몇천만 원씩 뭐 1,000명, 2만 명이 사도 감당 못해요. 주가 떨어집니다. 하한가 갈 수도 있어요.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몇천억 갖고 있는 사람이 블록딜을 해서 대규모로 계약을 체결하면은 블록딜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그냥 장중에 장내 매도로 때려버리면요. 호재 거부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다 공매도까지 달라붙으면요. 네. 공매도 몇백억 달라붙으면 몇천억 달라붙으면 그거 답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뭐 뉴스만 나온다고 그냥 막 사시면 안 되고 네. 결국 이 심리 싸움의 이 교묘한 것들을 좀 포착하나 눈을 기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관련해서 동아ST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주가가 하락할 만한 특별한 모멘텀은 없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네, 주가가 동아ST가 오히려 좋았어요. 호재가 나왔거든요. 어떤 호재냐면요. 호재가 지금 뭐 인도 제약사 인타스와 임상 3상 단계에 들어있는 이 스텔라라 네. 지금 셀트리온과 경쟁하고 있죠. 동아ST가 엄청난 회사입니다. 셀트리온 라이벌이에요. 지금 스텔라라 쪽에서는. 자, 아무튼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거를 라이어스 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아ST가 굉장한데 야, 이거 아무튼 이제 수익이 엄청납니다. 판매 이하기 2자릿수 로열티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들여요. 자, 근데 주가가 12.9% 급락을 했습니다. 22일 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엄청난 호재가 나왔음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선반영됐다 이런 거죠. 그 전에 막 선반영돼서 올랐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에 나온다고 그냥 무작정 그냥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이 심리적인 결과가 나오는 건지 판단을 하고 좀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중소형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형주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형주 최근에 이제 한샘 같은 경우가 매각한다 그래가지고 네. 매각한다 해서 좀 오르기도 했는데 매각이 성사되고 나서 첫 거래일 15일 날 15% 급락을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점들을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 12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94%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호실적을 발표했던 얼마 전 네. 7일 날 좀 하락세를 보였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8만 원이 붕괴됐었다. 그날. 이렇게 보시면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호재가 딱 터지고 나면요. 사람들이 일부러 이제 그 전에 미리 정보가 더 빨랐던 사람들은 역용해서 더 싸게 샀다가 호재가 터지면은 그때 오히려 팔고 나오는. 왜냐 그 다음에 또 악재가 나올까봐. 약간 이런 이상한 심리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심리 싸움을 여러분이 그거를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저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주식시장을 이 인격화한 사람 있죠. 옛날에 벤저민 그레이엄 씨.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항상 주식시장은 현명한 투자자 책에서 미스터 마켓이다. 미스터 마켓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인 겁니다. 그럼 나는 이 주식시장과 한판 붙어야 되는데 이 미스터 마켓과 싸우려고 하면은 누가 이기느냐. 미스터 마켓의 IQ가 뭐 400, 5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IQ로 이 미스터 마켓의 IQ 400, 500 IQ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개미들이 힘을 합해도 이 IQ 막 몇천 단위 되는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라는 가정하에서 심리 싸움을 너무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거를 뭐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야 되고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심리 싸움에 너무 이렇게 제로섬 게임에 해서 내 한 파일의 한 축을 더 가져가려고 하기보다는 그거보다 약간은 좀 선점해가지고 들어가서 편하게 좀 수익 나는 이거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미스터 마켓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스터 마켓이 언젠가는 기분이 우울할 때 사서 기분이 우울할 때 다운돼 있을 때 사가지고 기분이 업돼 있을 때 네. 팔게 되는 전략. 이 기분 차이, 기분을 약간씩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한다고 한다면은 네.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뭐 감정 기복을 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점점 더 접근하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호실적을 발표했다고 해서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일시적인 호재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호재인지 이거를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또 기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장기적인 호재라고 한다면 주가가 하락할 때 굉장히 매수에 좋은 기회입니다. 아니 장기적인 호재라서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주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사면은 이게 올라가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되죠.
근데 이제 단기적인 호재가 있어요. 단기적인 호재. 이런 것들은 걸러내는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호재가 또 악재도 그래요. 악재. 단기적인 악재가 있고 금방 해결되는 악재가 있고 장기적인 악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뭐 단기적인 악재라고 한다면 소송 걸린 거 이런 것도 있겠죠. 네. 소송이 걸려가지고 거대한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럼 저는 이런 경우는요, 굉장히 저는 오히려 호재라고 판단해요. 회사가 몇백억, 몇천억을 물어내야 되는데도 저는 호재라고 그러고 매수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벌금 몇백억 때문에 주가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주가 떨어지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거 한번 물어주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물어줄 일이 거의 없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는 호재로 판단해서 장기적인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경영 오너의 입장, 이게 만약에 또 이거를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벌금 한번 물어주고 나면 이걸 호재로 판단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오너 보실 때 단기적으로 벌금 일시적으로 한 번만 물어주는 게 아니라 이 오너 자체가 글러 먹은 사람일 수 있어요. 오너 자체가, 경영자 자체가 맨날 사기칠 궁리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막 횡령해가지고 내가 오늘은 얼마 빼먹을까, 내가 다음 달에는 한 몇십억 빼먹을까, 이것만 궁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근해가지고 그런 게 포착이 된다. 그런 게 포착이 되면 이거는 또 그렇게 하다가 걸려요. 걸리면 또 벌금 물어주고 뭐 소송 걸려가지고 또 돈 물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거 맨날 또 그런 사람 습관이 맨날 그거만 하다 보니까 벌금 물어주고 또 그거 연구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걸렸구나,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뭔가 자기 업그레이드 시켜요. 안 걸릴 궁리. 이번에 안 걸리겠지, 이렇게 하면. 나쁜 걸 업그레이드 시키네요. 나쁘면, 네. 근데 또 걸려요. 그럼 또 벌금을 일시적으로 한 번만 물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 물어주는 경우가 생기면 회사 재산은 계속 바닥납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합의 이런 거 있잖아요. 노사 간의 합의도 옛날 기아차가 그랬어요. 기아는 옛날에 노조가 엄청났죠. 그래도 그때 벌금을 대규모 물어주고 적자 전환했지만 어쨌든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의 그 장기적인 전망, 비전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서잖아요. 근데 맨날 만약에 기아차 입장이 맨날 그 횡령하고 노사 간의 갈등 해결을 안 하고 그 맨날 노동자의 부려먹을 생각만, 저임금으로 부려먹을 생각만 했다고 쳐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악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당장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판별하시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냥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저 경영자의 입장에 대해봤을 때 내가 이 상황에서 돈을 좀 빼먹고 몇백억 빼먹고 날라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날라버리지 않고 내가 좀 장기적으로 돈을 빼먹을 것인지, 장기적으로 한 3년, 5년은 돈을 횡령을 좀 하다가 5년 뒤에 횡령 끝나면 그때 빼먹고 날라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10년, 20년 동안 회사와 같이 나도 성장할 것인지, 이거를 판별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돈 빼먹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갑질 논란 있잖아요. 백태 갑질 해가지고 하청업체에서 막 부려먹다가 거기서 돈 빼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요거를 만약에 이런 거예요. 계약을 했어요. 이걸 계약해가지고 만약에 인테리어를 바꿨어요. 여기 인테리어를 바꾸는데 3억이면 되는 건데 인테리어를 20억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20억에 자기 아는 사람 계약하고 10억 나눠서, 야, 너 10억 먹어. 인테리어 업체 10억 먹어. 내가 10억 먹을게. 너 10억 다시 나한테 페이백 해줘. 환급해줘. 약간 이런 경영자들이 궁리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회사가 되면 답이 없습니다. 뭐 시설 바꿀 때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경영자의 마인드가 한번 포착되면요, 그 회사는 웬만하면 투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회사 투자 안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탐방 가는 이유도 그거고, 기업 탐방 가서 경영자가 도대체 저 사람이 돈 빼먹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진짜 회사를 성장시켜서 나도 같이 성장하려는 건지, 이런 거고요. 장기적인 호재 또 따로 있습니다. 인재 경영, 인재 채용.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를 채용을 했어요. 네. 스티브 잡스 돌아가셨지만 만약에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스티브 잡스 채용하면요, 단기적인 악재로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 스티브 잡스가 그 당시는 이제 다시 픽사에 있다가 애플로 다시 갔을 때는 $1를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if 가정합니다.
만약에 내가 엄청난 고연봉을 불렀어요. 엄청난 고연봉을 불렀는데 채용을 했을 경우는 단기적인 악재예요. 왜냐, 이 연봉을 회사가 감당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티븐 잡스는 정말 혁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단기적인 악재, 장기적인 호재. 이거를 인재 채용에서 그 인재가 어떤 사람인지, 새로 뭐 대표가 부임했다. 어제 뭐 그런 건 얘기했었잖아요. HLB 뭐 새로 인재가 뭐 대표가 바뀌었다. 그럼 맥킨리라는 대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과거 행적이 어땠는지 뉴스 쳐보면 다 나와요. 막 미국의 뉴스 영어로 막 쳐보시기도 하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경영이나 이런 걸 잘 했는지, 마케팅 기획을 전략을 잘 짰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해 가면서 예전 회사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우리가 이력서 괜히 보는 게 아니잖아요. 면접 볼 때 이력서, 예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옛날 회사에 한번 전화해봐서 그 사람 이번에 면접 보러 왔는데 그 사람 이제 전에 있던 회사에서 어땠어? 뭐 성실했어? 열심히 일 잘했어?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주주가 됐을 때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옛날에 이 새로 내가 투자한 회사에 대표가 새로 부임했는데 이 사람 예전 대표 했을 때 예전 회사에 어떤 게 있었을까? 예전에 막 깜빵 갔다 왔어요. 횡령해가지고. 이러면은 다시 생각해보고 돈을, 매도를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한번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접근하기가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호실적이 나와도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알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BGF입니다. BGF는 양갈래 원리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BGF 매수가 7,730원, 비중 5%,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BGF 오늘 6,260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도 같은 주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CU 편의점은 불황이 없다. CU 편의점은 불황이 없다. 네. 네, CU 편의점 여전히 잘 되고 있죠. 자주 가시나요? 자주 가죠. GS25C와 CU가 양대 산맥입니다. 네. 우리나라. 여기에 더불어서 뭐 하나 덧붙이면은 뭐 이마트24 정도가 있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세 개가 거의 많이 하는데, 매점 수라던가 뭐 직원 수 이런 것들, 점포 수 이런 걸로 CU가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근데 예전에 GS가 1위였다가 옛날 LG25 이랬잖아요. LG25 GS25 바뀌고 GS 1위다가 다시 CU가 1위로 바뀌었다가 또 GS가 치고 올라오는 뭐 이런 양상이기도 한데, 또 이마트24도 올라오고. 자, 어쨌든 CU는 그래도 잘 나갑니다. 잘 되고 있고, 편의점은 요즘 편의점 업계가 더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이런 데 잘 안 가고, 대형 마트 가면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하니까,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코로나 감염될까 봐 차라리 그냥 집 앞에서 간단하게 빨리 사고 빨리 해결하겠다. 집에 들어가야지. 약간 요 생각으로 편의점이 더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편의점은 굉장히 좋고, 편의점의 BGF가 바로, BGF 리테일이 바로 CU 편의점을 관리하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경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고, 배당도 뭐 적절히 지급하고요. 좋아요. 그래서 편의점은 또 대형 마트에서 여러분이 뭐 담배 한 갑 사러 가는데, 당연히 편의점에서 사죠. 대부분 편의점에서 네. 담배 한 갑 사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러 가고 싶은데 편의점에서 커피 마시면 되지. 아이스 커피, 얼음컵 해가지고 굳이 저 멀리 있는 대형 마트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편의점 커피가 굉장히 잘 팔려요. 편의점 커피가 싼데도요, 1,000원, 1,500원 하지만 또 맛도 또 이렇게 커피 내려 먹는 기계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CU 편의점에 있는, 제가 그 물어봤거든요. 그 커피 네. 머신기 그거 엄청 비싸더라고요. 막 몇 천만 원짜리 기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편의점 안에 있는 거, 그 머신기.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싸구려 머신기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또 머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맛도 괜찮고, 근데 스타벅스보다 더 싸잖아요. 스타벅스는 아니면은 뭐 이런 투썸 플레이스 이런 데보다 더, 그런데 5,000원 하지만 여기는 뭐 1,000원, 1,500원이니까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진짜로 편의점 매출 1위가 바로 얼음컵입니다. 얼음컵 진짜 전체 상품 다 합해서. 그만큼 얼음컵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려고 하는 거고, 2위가 뭐 담배인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담배. 그렇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 두 가지, 담배랑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꾸준히 잘 팔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편의점 좋고, 또 BGF에서는 예전에 또 그런 바뀌었어요. 그 가공육.
가공육 할 때 고기가 우리가 고기 있잖아요. 고기 말고 버섯으로 만드는 거. 대체육이죠, 대체육. 가공육이 아니라 대체육. 대체 콩으로 막 만들고 고기를 만들고 버섯으로 고기 만들고 해가지고 야 이걸 BGF 그때 테마주 올랐거든요. 대체육 테마주로 뭐 그런 경우도 가끔씩 들어가고 그런 것도 좋고요.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BGF가 또 BGF 에코바이오도 하고 있고요. BGF 리테일 그래서 야 바이오까지도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편의점 사업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 BGF 예전에 저도 이거 굉장히 좋게 보고 몇 번 추천도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원래 이거 좋게 보는 기업이라 가지고 상당히 뭐 괜찮은 기업입니다. 꾸준히 가져가셔도 좋은 기업이에요. 한번 차트 볼까요? 네. 차트 보시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74,000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6,000원대인데요. 이거는 이제 분할해서 BGF랑 BGF 리테일이랑 분할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 분할한 이후의 주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할한 이후에도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최근에 반등 나왔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이 종목은 어쨌든 CU 편의점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CU 편의점을 믿고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어요. 주변에 내 집 앞에 있던 CU 편의점이 망했다. 네. 망했다. 이러면 CU가 위기구나. 그러면 매도를 하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내 집 앞에 CU 편의점 망했는데 출근길에 출근하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 CU 편의점 있었는데 그것도 망했더라. 또 회사 앞에 CU 편의점 있었는데 거기도 점포가 망했어. 이러면 그때 매도하세요. 그때 매도하시면요. 집 앞에 편의점이 CU가 망하고 회사 앞에 CU가 망했을 때 그때 매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때 매도 하시고 그때가 아니면은 그때까지 계속 가져가셔도 이건 성장성이 좋고 하니까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CU 편의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불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BGF도 한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네. 컴투스가 이제 서머너즈 워가 대표 게임이죠. 근데 서머너즈 워가 대회를 해요. 대회도 하나요? 네, 대회 엄청납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프로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하는데요. 야, 이 대회 참가자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게임주를 살펴볼 때는요, 이것도 보면 좋아요. 이 게임이 잘 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예전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기가 없어지잖아요. 인기가 없어지면 참가자 수가 줄어들어요. 이 대회 이번에 서머너즈워 참가하는데 전 세계에서 56,000명의 플레이어가 등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야, 56,000명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거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위 하면요 상금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요, 상금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게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참가자 수가 줄어들어요. 그렇겠죠. 참가자 수 줄어들고 상금도 떨어져요.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렇겠죠. 회사 입장에서 상금도 떨어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은 그게 됩니다. 게임이 폐지가 돼요. 대회가. 그래서 예전에 블리자드 히오스도 막 폐지되고 그랬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이거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림픽도 인기 없는 종목은 막 폐지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오스도 그때 인기가 좀 줄어들면서 폐지되고 이랬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역대 대회 참가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 한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진짜 인기가 있어야 대회도 하는 겁니다. 인기 없으면 대회 안 해요. 또 전 세계 플레이어 상대로. 이 56,000명이란, 이 대회 참가하는 사람 엄청나. 56,000명이 대회에 참가한 거지, 이거보다 한 10배, 100배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실제 플레이어 하는 그냥 그렇죠. 집에서 게임하는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엄청나다. 여러분이 항상 서머너즈 컴투스가 잘 되고 있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 대회에서 참가자 수가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를 판별하시는 좋은 기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올라갔으니까 저는 좋게 보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네. 그 대회가 흥행했잖아요. 네. 게임 인기가 더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저는 이런 거는 장기적인 호재다. 인기는 더 올라가는데 대회가 더 글로벌하게 흥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면서 컴투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컴투스의 게임인 서머너즈 워 역시도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은 여전히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은 3,260선 조금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057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